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편성 개편으로 오늘부터는 저희가 뉴스큐와 함께합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뉴스의 현장 그리고 인물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부터 화물연대 파업까지 뉴스의 현장들로 한 곳이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의원이 첫 출근한 가운데 책임론 공방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체제와 친윤계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다시 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하고 대담으로 분석 이어갑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의원총회 끝난 것 같은데 속보가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설명하고 저희가 속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준비가 됐으면 먼저 한번 속보를 전해볼까요? 네, 자, 오후 3시부터 1시간 전쯤부터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열리고 있고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할 것인데 사실 열리기 전부터 하마평이 여러 명이 거론됐고 뭐 고사한 인물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속보에 의하면 4선 우상호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에 논의가 됐다까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논의가 마쳤고 4선 우상호 의원으로 당무위에 올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도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초선에는 이용우, 재선에는 박재호 의원, 그리고 3선에 한정혜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지금 논의가 됐고 당무위에 올리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 의총 결과 백브리핑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초 이제 중진이 맡을 가능성 정도 이제 언론 통해서 알려졌었는데 우상호 4선의 우상호 의원이 거론됐다, 논의가 됐다까지 속보가 들어왔고 오늘 의원총회에는 이번 사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 여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됐었는데 이재명 의원은 첫 출근을 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중계차를 연결해서 속보를 포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현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상황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시작됐죠? 네, 현재 우크라이나에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이른바 윤핵관들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이 경기 성남 분당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 혁신위를 한다면서 자신의 측근을 최고 승률 지역에 출마시킨다는 건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한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 한국에서 러시아를 역성드는 발언을 많이 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붕괴하고 있다며 자중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 다툼 비화는 억측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임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미경 최고위원의 지역구 문제는 최고위에서 다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직 강화 특위에서 조직책을 공모해서 선정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 올라오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부당한 선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오늘 첫 출근해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 같은 행보가 당권 도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과정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지금 뭐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네, 민주당 얘기인데 의원총회 속보는 잠시 뒤에 다음 질문에 물어보기로 하고 자, 먼저 이재명 의원 국회에 첫 출근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더라고요. 네, 먼저 오늘 국회에 첫 출근한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당내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국회 앞에는 이 의원의 첫 출근에 맞춰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의 축하 하완이 대거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SNS에 마음만 감사히 받고 하완과 축하나는 정중히 사행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면서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 인사들은 결정이 됐습니다. 초선 비대위원은 이용호 의원이, 재선은 박재호 의원이, 3선은 한정혜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관심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인데 민주당은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의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은 이번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미국행 유학길을 올랐는데요. 당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양심과 지성으로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라고. 그러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상황에 따라 이 전 대표의 귀국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어민주입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하고 변화한다면 다시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전통을 볼 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성찰로 변화와 개혁 방안을 잘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치교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개혁을 선도한다면 훌륭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이 복당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하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의원이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면서 위장 탈당 과정에서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 추진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원내 수석회동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내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납니다. 양측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주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요직에 배치되면서 검찰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관광업계가 수익성이 높은 이른바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오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면서 우리도 차별화 전략에 나선 건데요. 청와대 개방과 한류 미식 여행이 대표적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찾은 말레이시아 럭셔리 관광객들. 럭셔리 관광객은 비즈니스석 이상의 항공편을 타고 5성급 이상의 호텔을 이용하며 한국 방문 중에 $10,000 이상을 쓰는 VIP 손님을 뜻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일반적인 방 한 패키지 가격 대비 서너 배에 달하는 1인당 750만 원을 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고급 식당과 지역 별미를 즐기는 미식 기행이 이번 여행의 주제입니다. 500,000 of Malaysians will come to Korea annually. So after this trip, if I found that the destination, places, the hotel, the food is very suitable for the clients of Malaysia or Southeast Asia. 앞서 또 다른 VIP 관광객인 비즈니스 단체 팀도 방한했습니다. 주인공은 중동 11개국 59명의 치과 의사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기업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단체 관광을 온 겁니다. Through this event, we would like to have a solid scientific relationship and development between Dentium Company and all the Middle East dentists. 일본이 오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면서 우리 정부는 서둘러 한국 관광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홍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최근 관광 상품으로 뜨고 있는 청와대를 알렸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방문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It's really an honor to be here and amazing to see in person. So I feel very grateful to be here and it's so beautiful and lovely to see. A little overwhelming in a good way. 또 한국 관광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여수와 인천, 평창 등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강조한 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 광고를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 관광의 양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더 중요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을 통해 300명 이상의 럭셔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용산에선 가격이 올랐는데 수도권은 수억 원씩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심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형 평형 위주의 한 고급 아파트. 최근 전용 240제곱미터 아파트가 1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 77억 5천만 원에서 1년 만에 무려 32억 5천만 원이 급등한 것입니다.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가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최고가, 그 다음에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활발하지는 않지만 찾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시는 거거든요. 서울 청담동 29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도 전용 273제곱미터가 145억 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0억 원과 비교해 25억 원이 올랐습니다. 대형 호화 아파트가 뜨는 이유는 하이엔드 수요가 쏠리는 데다 공급이 절대 부족한 희소 가치와 신분의 상징이 된 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는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도권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6억 3천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처 같은 평형 아파트도 12억 4천만 원에서 8억 3천7백만 원까지 내려가며 지난해 초 시세에 근접했습니다. 비과세 받으려고 싸게 올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거래 가격 최근 거 거래해보니까 이 가격에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내리고, 근데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내려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광역급행철도 GTX 호재로 급등했던 송도와 평택, 화성 동탄 아파트도 일제히 하락세를 탔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는 대형 아파트 값이 중소형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금리가 임기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방금 전 대통령실 관련 속보 한 가지만 짧게 전하겠습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 특보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건강 이유라고 들었고 네. 또 김창경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또 교육과학부 2차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안구 질환 관련해서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네. 따라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최근에 이제 특보에 임명이 위촉이 됐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 6, 7, 8호선은 심야 운행을 재개합니다. 네, 평일에 새벽 1시까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데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인데 8월부터는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의 심야 운행이 재개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 6, 7, 8호선의 심야 운행이 재개됩니다. 2년 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이동량 감소로 지하철 심야 운행이 폐지됐습니다. 평일에 종착역 기준으로 자정까지 탈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새벽 1시까지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자정까지 운행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빚어진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지하철 연장 운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9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심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연장 운행하는 2호선은 시내를 순환 운행하는 데다 워낙 승차 수요가 많아 이동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호선에 특히 그 심야 이동 수요가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그 심야 연장 운행이 재개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시민들의 그런 심야 이동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도 심야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8월 1일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합니다. 앞서 심야 지하철 연장 운행을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마찰이 있었지만 교통공사가 심야 연장 운행 폐지로 감축했던 인원을 다시 채우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은 각 역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선 도전에 성공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네, 국민의당 대표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직을 마치고 이제는 합당을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오른 셈이죠. 국회 YTN 중계석에 나와 있는 안 의원과 함께 첫 출근 소감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넥타이 색도 붉은색인데 일부러 첫 출근이라 붉은색 매신 건가요? 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를 맸습니다. 아, 원래 빨간색을 좋아하시는군요. 저 뭐 와인 색깔 타이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즐겨 매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은혜 전 후보 사무실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좀 정리가 좀 끝났습니까? 첫 출근해서? 오늘 처음 이렇게 둘러보고
필요한 것들을 좀 새롭게 지금 고치고 있는 참입니다. 네. 아직 저희들 보좌진도 구성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를 않아서 아마도 필요한 부분들은 공채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공채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할 것이다. 10년 만에 이제 국회에 다시 출근하셨는데 좀 그동안 많이 바뀌었나요? 어떤 점이 좀 어려우신가요? 네, 저 뭐 5년 만이기는 합니다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제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 21대 국회까지 3번 연속으로 저 지금 출근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년 만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으로 하면 이제 3선이십니다만은 정통 보수로 이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처음이시거든요. 뭐 원래 애초에 친분 있는 의원들도 몇몇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좀 주변에서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세요?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발 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좀 신경 쓰게 해달라. 너무 좀 눈치 풀게 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쟁 이런 쪽으로 마음을 심란하게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정치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실망 어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정상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질 때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아마 정치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관심이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이 아마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사람 얘기도 많이 시작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동료 의원들과의 어떤 스킨십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이를테면 연휴 기간 동안 식사 정치를 통해서 좀 접촉면을 넓힐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누구를 만났습니까? 혹시 소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사실 제가 처음 초선 때부터 네. 굉장히 많은 의원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차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선일 때로 기억합니다만 김영란법 그 당시에 이렇게 통과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 네. 제가 양쪽 다 중재하면서 통과시켰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이렇게 알아서는 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알고 잘 국민들 관점에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게 가능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또 국회에 복귀했습니다만 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그런 기간 동안에도 처음 보는 분들 국회의원분들 많이 네. 식사도 많이 했었고 이번도 뭐 그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안 의원님께서 오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그냥 추가 질문 드리면 잠시 전에 마침 제가 지방선거 날 안철수 의원님이 당선 확정됐을 그 당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여기 계신 패널분들 뭐 전직 의원들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사람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오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람이 주변에 많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 3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네. 아무래도 1, 2당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불리한 여건을 딛고도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큰 당에 속해서 정치를 10년 동안 했던 분과 그러지 않은 여건에서도 1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하고는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2달 전 언론 보도만 해도 뭐 합당 이후에 워낙 우려에 대한 보도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표현들이 해묵은 갈등, 이제 뭐 특히나 이준석 대표의 얘기겠습니다만 불편한 동행, 이 질문 자체도 좀 해묵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질문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보관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것 좀 갖고 계십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노력들처럼 네. 그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제대로 된 법안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법안들을 통과를 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들 그걸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들을 위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참입니다. 그게 네. 꼭 그 어떤 특정한 법안이 통과가 필요해서 특정한 사람들하고 목적의식 가지고 만날 때는 그게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 일은 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선 중진으로 이제 국회 당으로 돌아오셨는데 당 개혁과 관련된 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질문 드리기 전에 당권 도전에 대한 좀 질문부터 드리면 어떻게 좀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당권 도전하겠다는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언제 그 새롭게 전당대회를 할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 목적 자체가 뭐 내가 뭘 가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혁적인 법안을 동료 의원들의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대적인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그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아직은 당권에 대한 계획이 없다. 하지만 이제 또 이준석 대표 어째 거취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좀 앞당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그런 경우가 다가오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은 개혁 관련한 일에 좀 집중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준석 대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에서처럼 향후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또 마침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가기도 했는데 두 분의 지금 시점에서의 관계는 좀 어떻게 설정돼 있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당선된 이후로 그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네. 지도부를 포함해서 제가 만나봐야 될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함께 서로 만나서 지금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내 생각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지도부에서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당선 이후 만나진 않았지만 어떤 메시지라든지 좀 이준석 대표의 뭐 메시지가 있었나요? 따로?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저 외국 가 있죠? 네네. 아마 시기가 그렇게 겹쳐가지고 서로 아직 연락은 못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스 보셨겠지만 오늘 국민의힘 주요 뉴스 중에서는 이른바 윤핵관들, 당 중진들의 어떤 이준석 대표를 향한 견제가 시작이 됐다, 이런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대로 전해드리면 자기 정치한다 이런 비판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좀 이렇게 더 넓은 범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당이 대선도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지선도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거든요. 왜 국민들께서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셨는가? 그것은 예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그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대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을 해달라 그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필요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힘을 좀 실어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걸맞게 부응해야지만이 아마도 앞으로 계속 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잘 못하게 된다면은 사실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당 의원들이 다 함께 공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혁신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혁신안을 내놨는데 여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좀 진전된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정당의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작은 한 가지 분야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정말로 필요한 어떤 정당의 개혁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진정한 개혁의 결과물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좀 더 사회 경제적인 약자분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네.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너무 이념 위주가 아니라 실용 정치 위주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 즉, 그 정치인이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그림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자기 머릿속의 그림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방법이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실용 정치의 모습인데 그런 정치를 하는 정당만이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와도 워낙에 질문이 많이 좀 구성이 됩니다만 또 이분과도 지금 언론에선 이를테면 보궐동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궐선거에서 동시에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민주당 이재명 의원 얘기입니다. 같이 이제 첫 출근길에 나섰거든요. 어떠세요? 3선 중진이신데 네. 이재명 의원은 0.5선이잖아요. 좀 억울하진 않으세요? 무슨 말씀을요? 뭐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은 네. 그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선이든 3선, 4선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제대로 대변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점들이죠. 네. 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중견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의원도 지금 보면 민주당도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는데 아직은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당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나선다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사실 저는 다른 당의 이야기라서, 내부의 이야기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뭐 외부에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아마 서로 치열하게 격론을 벌이면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입장은 그걸 그냥 그 당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같이 첫 출근하셨는데. 아마 지금 아직 국회 경험이 없으십니다. 네. 굉장히 나름대로 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평판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국회의 경험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 기회가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경험의 폭을 굉장히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를 그렇게 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런 태도로 접근을 하시면
발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덕담을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 질문으로 지금 보니까 상임위는 외통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포함해서 향후 의정 활동 간략히 계획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를 지원하는 이유가 몇 년 전과 지금의 외교통일 쪽이 상황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즉 지금은 외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경제와 안보 이런 예전에는 따로 떨어진 분야들이 이 네 분야가 다 하나로 모이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이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대처를 잘 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저는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야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께서 강조하신 실용정치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국 물류 거점 50여 곳에 대한 봉쇄에 나섰습니다. 노조원들이 출입구에서 비노조원이나 운송회사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화물 운송을 차단하는 투쟁에 돌입한 건데요. 파업 현장에 YTN 취재기자도 나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파업 현장에 정현우 기자 나가 있죠. 네, 수도권 내륙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 ICD입니다. 네, 양동훈 기자는 화물연대 대전지부 노조원이 모인 곳이죠.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물류 거점 앞에서 봉쇄에 돌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선 화물연대 노조원 10여 명이 이곳 의왕 ICD 입구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컨테이너 기지이자 수도권 물량을 책임지는 이곳 의왕 ICD 입구를 막고서 봉쇄하고 있는 건데요. 들어오는 화물차가 보이면은 화물차들을 차단하고 직접 화물차에 물건이 실렸는지 확인을 하고서 운송회사나 혹은 비노조원들이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제일터미널 외에도 또 다른 제2터미널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조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출정 시기에 11개의 경찰 중대를 대기시켜 놓은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추가로 배치해 두고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범법 행위나 충돌이 있을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노조원들은 파업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의왕시멘트 유통기지나 평택항 등에서도 봉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몰래 운송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24시간 감시 인원을 세워둔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전국 주요 물류 파업 단지에 나선 화물연대 노조원은 모두 2만 5천 명인데요. 전체 화물기사 6% 정도에 해당하는데 노조는 운송 현장에서 비노조원들을 상대로도 파업 동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름값 인상 등으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운전대를 놓는 비노조원 화물기사도 많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화에 나설 것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적정 임금을 보장해서 안전운행을 가능케 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12월 일몰제로 사라져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조 측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급한 물량이 생기면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공공차량을 투입해서 옮기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혀뒀습니다.
다음은 대전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출정식이 끝나고 이제 오후인데 지금 양동훈 기자가 나가 있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별다른 충돌 없이 차분한 분위기라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노조원 400여 명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후 제 뒤에 있는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30여 분 만에 흩어졌었는데요. 다시 제 뒤로 모여들고 있지만 물류에 대한 직접적인 봉쇄나 통제는 하지 않아서 차량들이 조금씩 드나드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병력 250여 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이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화물연대 대전지부 출정식에는 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등 충청권에 있는 주요 화물연대 지부와 지회들이 모였습니다. 화물연대 대전본부는 파업에 동참하는 화물 차량이 지역에서만 2,000대가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충청권 주요 공장들에도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이천 공장 파업으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청주 공장까지 봉쇄되면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로 우려됩니다. 또 충청권에는 오비맥주 청주 공장도 있어서 전국적인 주류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대전본부는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충청권 지부와 지회들을 순회하면서 비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전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화물연대는 이곳 대전을 포함해 전국 16개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봉쇄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출정식 이후 부산, 울산, 광양 등 항만과 석유화학단지, 경북 포항시 포스코 등 주요 공장을 비롯해 전국 50여 곳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남 여수산업단지와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의 운송이 멈췄고 그 외 항만과 사업장 등에서도 운행률이 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석유화학단지 출입 차량을 막아서던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주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현장 연결해 봤습니다. 정현우 기자, 양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현장 보고 오셨는데요. 화물연대는 왜 파업했을까요? 그 중심엔 바로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서 화물차 운전사고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규정을 넘겨 화물을 싣는 과적이나 운전자의 과속, 과로 등이 지목됐죠. 운임이 워낙 적다 보니 한꺼번에 많이 싣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차 운전자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년 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습니다. 화물기사,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매년 논의를 통해 안전운송 원가와 안전운임을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 당시 화주나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를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게 일몰 조항.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겁니다. 적용 범위는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화물차로 전체 화물차 41만 대 가운데 6% 정도입니다. 일몰 조항대로라면 올해 말이면 안전운임제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안전운임을 통해 과로, 과적, 과속 등이 줄어들고 안전이 증진되는 현격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일몰제, 즉 안전운임제 종료 기한을 없애고 안전운임 적용 차종과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외 환경 악화로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힘든 상황이 가중된 상황에서 3년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조항을 갑자기 폐지한다면 물류비 인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은 비상수송대책회의를 열고 물류난 차질 최소화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물류 거점 봉쇄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어제는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으로 응수했던 한미가 오늘은 서해상공에서 연합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 외교차관도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보죠.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한미가 연이틀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모두 그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입니다. 어제 새벽 지대지 미사일 8발 실사격에 이어 오늘은 공중 무력 시위 비행이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서해상 공역에서 한미연합 공중 무력 시위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에선 F-35A와 F-15K, KF-16 등 전투기 16대, 미국 공군에선 F-16 전투기 4대가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한 채 참가했습니다. 전투기들은 공격 편대군을 이뤄 적 위협에 대응하는 비행을 펼쳤습니다. 합참은 이번 비행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함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선 한미 양국의 외교차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의 만남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에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거라며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 전략적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고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한미 차관에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까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려 북핵 문제는 물론 영내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합집산하면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강우리는 직진하진 않지만 그러나 먼 방향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휘어지고 부딪혀도 바다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네, 대선 국면 한때는 명락대전으로 치열했던 두 사람, 각각 출근길과 출국길 풍경이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4선의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습니다. 친문계와 친이재명계의 공방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또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여야 힘겨루기도 한창입니다. 이런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오늘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또 추은호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프닝 때 속보가 들어와서 좀 거칠게 전했는데, 자, 민주당 새 비대위원장의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만장일치에 가깝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당무위원회 또 중앙위원회 거칠 예정인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맡을 인물에 우상호 의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의총 같은 모처럼 네. 조용하게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당내 중진 현역 의원 중에서 네. 가급적이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관리형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지금 비교적 상당히 좀 합리적인 그 온건한 이제 의원이 우상호 의원이 선출됐는데 다만 우상호 의원이 주는 이미지가 이제 586 운동권의 맏형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국민들의 시선, 여론보다는 일단 당의 현주소, 당의 불을 빨리 꺼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네, 방금 당의 현 주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의 현 주소. 그리고 참고로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는 열리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현 주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주도로 86 쇄신이 추진됐고 그 논란 속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또 비대위원장의 우상호 의원이 취재 됐거든요. 86그룹의 맏형. 어떻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우상호 의원이 그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친이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나름대로 중립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계파에 휩쓸리지 않을 그런 자유로운 입장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선 과정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비대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을 냉정하게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네. 선거를 책임진 사람이 자신이 패배한 선거에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아닌가. 현역 의원 중에서 선택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의원들 보니까 이용우 의원 초선 대표로 들어갔는데 네, 비대위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냈어요. 나름대로 기업인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네. 현 상황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볼 수 있는 그런 점들 그리고 재선 의원 대표로 들어간 박재호 의원 경우에는 이제 부산 남구을 출신의 재선 의원이거든요. 네. 원래 그 민주계 그러니까 YS 밑에서 있었던 서석재 전 장관의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또 좀 나름대로 자유로운 입장이고 3선의 대표로 들어간 그 한영애 전 환경부 장관 의원 경우에는 굉장히 또 여야 모두 아주 그 호감을 갖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대표하는 그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김혜영 대표와 한영애 원내대표 구조다, 조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비대위원 구성은 굉장히 잘 짜여졌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3선의 한정혜 의원까지 언급하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 구성까지 좀 더불어서 여쭤보면요. 솔직히 유상호 의원 외에는 뭐 특별하게 국민들한테 어떤 뚜렷한 인상을 씹어주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인데 온건한다고 하지만 우상호 의원의 스타일이 과연
관리형만 그대로 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관건이고요. 네. 나머지 2개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앞으로 민주당 이제 향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앞으로 총선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 현주소는 운동전의 색깔, 색채 이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민심의 현주소인데 아무리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586 운동권의 좌장, 마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우상호 의원이 새로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이 과연 민주당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저는 조금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대목에서 물음표다. 원장님은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 아무튼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비대위가 이제 꾸려질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뭐 지금 내용 상황에서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종민 의원입니다. 전당대회를 좀 미루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내년 2월로 연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네. 것이 김종민 의원의 주장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 비대위가 혁신형 비대위로 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되자. 그리고 당의 쇄신안을 제대로 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김종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친문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하나죠. 어찌 보면은 지금 2달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는 비대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대선 평가도 못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쉽게 대표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민주당은 이미 8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른다라고 하는 결론은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백가쟁명식의 발언은 수면 아래로 이제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세론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 내포되고 있거든요. 김종민 의원은 다시 계속 이재명 반대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자 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한 사람이 당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아 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불가론을 다른 말로 좀 부드럽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 이제 갈등 계속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김종민 의원의 말대로 6개월 연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친문에게 유리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선 이후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죠. 개혁의 네. 딸이라고 하는 여성 당원들이 이렇게 당원으로 입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8월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당원이 아니거든요. 6개월 당비를 내야 되는데 당비를 낼 아주 충분한 시간이 안 되죠. 그러나 6개월 또 연장하면은 이들도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김종민 의원의 그 생각대로 이재명 의원이 대표를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네. 6개월 지나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른바 개딸 언급하셨기 때문에 바로 좀 질문 드리면 이재명 의원 얘기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앞서 화면 보니까 화환이 쭉 늘어져 있는데 앞서 이재명 불가론과는 좀 사뭇 대비되는 풍경이긴 하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의 이재명 의원의 입장. 일단 전대 출마 여부 질문에 시간이 많이 있다라면서 즉답을 피하고 있는데 지금 화환에 대해서도 지금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의 머릿속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문에만은 한 60개 정도 화환이 있고 의원회관 앞에도 있고 곳곳에 네. 이제 이재명 환영하는 화환이 있는데 이제 개딸들이 일제히 이제 돌격 앞으로를 시작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당 대표 충권 여부는 뭐 자제를 하고 낮은 로키로 하고 있지만 이미 측근들은 전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측근인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책임론, 이재명 책임론이라며 책임지라며 그럼 우리가 당권, 당대표 나가서 책임질게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일단 친 이재명계의 당권 도전은 거의 뭐 기정사실로 좀 물밀듯이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는 또 이재명 타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 네. 자, 이 밖에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좀 모아봤거든요. 어떤 얘기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책임론 얘기하는 친문 그들은 그러면 5년 집권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뭐 태권적으로 당 운영했고 결국 뭐 국민통합 염두에 두지 않고 예. 그렇게 운영해서
결국은 민심이 떠났지 않았습니까? 대선 기간 내내 정권 교체론이 항상 우위를 점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친문 때문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를 한 장본인이고 또 본인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의혹을 해소하고 조금 더 자기 충전을 할 시간을 갖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응천, 이상민 의원 각각 들어봤는데 관련해서 뭐 좀 거칠게는 분당까지 거론되고 있을 만큼 좀 내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보니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자보 테러까지 당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대표를 가지고 친이 그리고 친문이 격돌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2024년에 진행될 총선에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계로서는 민주당을 친이 정당, 친 이재명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거고요. 반면에 친문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된 것을 저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절체절명의 과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서는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기의 정치 생명과도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렇게 벌써부터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전당대회를 계기로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냐, 분당이 될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항상 뭐 대선 패배가 끝난 다음에 두 계파별로 치열하게 극렬하게 대립을 했지만은 아직은 분당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분당을 하려면은 그거를 깃발을 꼽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문에서 깃발을 꽂을 사람이 누구죠? 저는 이낙연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1년 동안 미국에 지금 오늘 떠났고 그리고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한다면 그 정당은 호남 정당이 됩니다. 그런 그 잘못을 지금 단계에서는 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당 가능성은 좀 낮고요. 하지만 내년 말쯤 예를 들어서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당 내분이 격화돼서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분당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고 김종민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뭐 당 깨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천권인데요.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2022년 6월인데 다음 총선이 2024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분당이 깨지거나 새로 장당할 기간 앞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죠 8월 달에 새로운 당 대표가 들어서면 공천의 방향 같은 걸 얘기하고 룰을 정할 겁니다. 이럴 때 볼 때 이게 안 되겠구나, 우리가 몰살당했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 분당이든 장당이든 별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크지는 않지만 분당의 불씨는 여전히 매일매일 조금씩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원장이 옆에 나와 있는데 이재명 이른바 책임론을 언급한 홍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자보 테러까지 당했는데 일단 홍 의원실 입장은 당원들의 의견으로 존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추 의원께서 이낙연 전 대표 얘기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넘어가 보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남겨서 지금 언론에서 제목들도 많이 뽑았거든요. 어떤 말이 좀 가장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말 중에서 이제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른다. 뭐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발언은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어떻게 따온 표현이죠. 이낙연 전 대표 작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패배할 때도 이 비슷한 말 썼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우회적으로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라고 지지자들 앞에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하게 되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결국 1년 동안의 내공을 쌓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양심과 지성으로 해결하리라 믿는다. 지성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지금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쨌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재명은 들어오고 이낙연은 떠나고 하는 묘한 대비되는 모습이 참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오늘자의 진보적인 언론 매체 이낙연 의원이 인터뷰를 장문에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대목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 이후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낙연 후보가 죽은 정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없는 것 같다. 당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라고 아주 센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친문을 가리키는지 586을 가리키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한 것 뭘 꼽느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두 가지. 하나는 부동산 실패, 또 하나는 국민 통합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당내 같은 갈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친문이든 반문이든 간에 어쨌든 당내 어떤 분열, 극도의 분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좀 회의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강물과 바다도 언급했습니다만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구를 또 소환시키기도 했거든요. 또 이 얘기는 박지원 전 원장도 꺼내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낸 배경이 좀 있을까요? 겹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랑 그 김대중 돌아가신 전 대통령의 인연을 잠깐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낙연 전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도쿄 특파원에 내정이 돼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가지 마라. 내가 국회의원 공천 하나 해줄 테니까 같이 정치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또 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그 유학 예정돼 있는 거 많은 그 지지자들이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있는 것은 가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첫 번째, 1년 내에 큰 선거가 없다라는 거죠. 크게 이렇게 정치적 자신의 운명을 걸 만한 큰 선거가 없다라는 점. 두 번째는 지금은 내공을 쌓고 차기를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자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방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좀 이심전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최근 들어 또 보니까 6월 1일자에 한 진보적인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 민주당을 그냥 했는지 모르지만 진보적인 언론이 어떤 팬덤 정치의 위험성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극단화 현상인데요. 같은 집단들끼리 모이면 아무리 서로 소통을 해도 오히려 더 극단적인 현상이 더 심해진다라는 표현을 진보적인 매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히 민주당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떠나가는 이낙연 후보라든지 참 눈여겨서 귀담아 좀 들을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집단 극단화의 법칙입니다. 똘똘 뭉치면 그게 오히려 안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일단 비대위원장 추이는 결론이 났습니다만 박지원 전 원장 이제 비대위원장 거론되니까 일단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선에서 돕겠다고 했거든요.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역할을 한번 활발히 할 것 같습니다. 보겠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죠. 다시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시간 관계상 발언부터 들어보면 천하람 변호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천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이슈 주도를 잘 해나가고 어떤 언론 집중을 잘 유지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정말 패배가 드리워져 있던 저희 당을 살려낸 당대표라는 것은 팩트거든요.
네, 요거는 좀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현이 쪽쪽 빨아먹다가라는 표현을 천하람 변호사가 썼는데 왜 나왔냐면 정진석 의원 같은 이제 중진들, 이른바 윤핵관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어떻게 좀 이 국민의힘 상황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방선거 승리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당 혁신위를 구성을 했죠. 네.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은 총선 공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그 변호사도 그 비대위원 그 혁신위원 중에 네. 한 명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이준석 대표 그 생각은 명분은 총선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승리를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시스템을 미리 갖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 6월입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은 다음 대표가 할 그 문제거든요. 그거를 왜 제약하느냐? 자칫 잘못하다가 이준석 대표가 차기 대표의 권한을 제약하는 그런 그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고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좀 다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의힘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 다툼이 벌써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얹어진 논란이 정미경 최고위원을 향한 논란인데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 내정한 것에 대해서 이른바 당협위원장 쇼핑인가요?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역으로 이준석 대표는 그럴수록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저런 광폭 행보가 혹시 안철수 트라우마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최근 들어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만, 안철수 트라우마라는 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의 안철수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래서 당 3선 중진이 돼가지고 당에 들어와서 연일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당권, 대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입장을 약간 좀 초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가고 또 바로 영입한 지 얼마 며칠 되지도 않은 또 천하람 또 당을 쪽쪽 빨아먹었다 뭐 이런 센 표현들이 나오는 거 보면 네. 내부의 어떤 당권들의 싸움이 또 보이지 않게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근데 집권 여당의 저런 모습은 너무 빠릅니다. 파워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야당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서로의 중진들끼리 공개적으로 서로 상호 비판하거나 이런 거는 국정 운영에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네, 지금 원장님께서 안철수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초조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마침 안철수 의원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때 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일단 당권 도전 의사는 지금으로선 없다라면서 다소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일단 보수 정당 또 다른 의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스킨십을 넓혀야죠. 네. 화학적 개혁을 이루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그 본인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입상을 했지만 한계가 또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의 승리를 경기도 김은혜 후보의 승리로 이끌지를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보수 정치 리더, 보수 정당의 리더로서의 안철수 한계를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겼더라면 자연스럽게 세가 형성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안타깝게 놓쳤다.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세를 모으느냐 이제 안철수 의원의 과제일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람이 좀 주변에 안 보인다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건 좀 오해다. 그동안 좀 여야 의원들을 모두 만나 소통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좀 이른바 식사 정치 통해서 좀 저변을 넓혀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 의원한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선 재선할 것 없이 네.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넓혀가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다 됐는데 원장님께도 짧게 한 가지만 드리면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내년 6월까지 임기 채우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점이 되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당권에 도전하든 안 하든 간에 당이 이제 중요한 영향력, 특히 공천 국면에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핵관들은 상당히 이제 맞득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리더십이 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또 당에도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서 조용하게 가는 것이 최대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주도권 경쟁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또 추은호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간의 상호 비난전은 고소 고발로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이 뜨거웠던 전북에선 경찰 수사 대상에 시장, 군수 당선자 4명이나 오르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에서 이번 6일 지방선거 과정 중 부정 의혹이 처음 불거진 곳은 전주입니다.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주겠다며 특정 후보에게 당선 후 인사권을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들의 욕성이 공개된 겁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지 실제로 이렇게 브로커들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요구를 한 3명 중 전직 시민단체 활동가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하고 문제의 녹취록에 등장한 건설사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군수 낙마와 민주당 공천 재심 등으로 선거 판세가 엎치락뒤치락했던 장수. 곳곳에 금품 선거 방지 현수막까지 나붙었지만 끝내 특정 후보 측에서 경선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후보 측 관계자를 조사하던 중 다른 선거사범 1명을 구속했고 피의자 차량에서 4,800만 원도 압수해 대리투표와 관련성을 파악 중입니다. 장수군에 사는 한 60대 남성은 유권자에게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최초 진술과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유서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에서는 민주당원 등 80여 명의 수상한 회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에게 회식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낸 민주당 정읍시당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회식에 당원이 아닌 유권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음식값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정황도 잡았습니다. 이처럼 전북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지방선거 당선자는 시장, 군수 4명 등 모두 12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의 대표를 자처하며 나선 이들이 이렇게 법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씁쓸한 단면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점, 이 가로수의 나뭇잎도 연두빛에서 짙은 녹색 빛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선 나무들이 잎조차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독 도심 도로 주변 인도에 심은 가로수들만 죽어가고 있는데 겨울철 눈을 녹일 때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사건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화면 보신 YTN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말라 죽었구나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도심의 가로수들 죽어가고 있다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 어떤 현장을 좀 다녀왔나요? 네, 먼저 현장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성남시 수진동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옆 인도입니다. 줄져 있는 가로수들이 아직 겨울인 듯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로수들이 죽어간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예상보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생기를 잃어 나뭇가지에 거미줄이 겹겹이 쳐진 것도 있었습니다. 반대편 가로수들의 상태는 그나마 나았지만 일부 가지에서만 잎을 틔운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비쩍 마른 단풍잎을 채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나무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이한 건 이런 현상이 나타난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차도 옆 인도에 있는 나무들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네. 인도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나무들은 울창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남시청 바로 앞 인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됐는데요.
성남시가 전체 가로수 4만 7천여 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6%인 3천여 주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화면만 딱 보면 가을 혹은 겨울로 착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네. 윤 기자 말한 것처럼 뒤편에 이제 울창한 나무들과는 명확히 대비되는데 염화칼슘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눈을 녹이기 위한 살포하는 염화칼슘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성남시는 가로수들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원인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연구소가 가로수들의 토양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많은 염분이 검출됐습니다. 토양의 적정 염분 함량 기준은 0.05% 미만입니다. 연구소에서 분석을 진행한 곳의 절반 넘게 염분 함량이 적정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적정치의 10배가 넘는 염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겨울철 눈을 녹이기 위해 사용한 염화칼슘이 토양에 스며들면서 염분 수치를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원인 분석을 맡았던 연구원은 염분이 나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가 원인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설제 성분들은 이제 염화칼슘 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고요. 염분 성분은 직접적으로 이제 뿌리에 닿게 되면은 뿌리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뿌리 안쪽에 있던 물이 거꾸로 토양 쪽으로 거꾸로 나오는 역삼투압이 걸리기 때문에요. 나무는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계절을 바꿔서 겨울철엔 또 염화칼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염화칼슘을 지난해만 사용한 건 아닐 텐데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좀 도드라지는 걸까요? 네, 염화칼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최근 강수량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성남시 강수량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136mm에 그쳤습니다. 네. 재작년과 지난해 같은 기간 강수량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동안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하더라도 비가 오면서 토양의 염분 수치를 낮춰줬는데요. 올해는 강수량까지 줄어들면서 염화칼슘이 나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비가 오면서 좀 씻겨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예방에 아니면 이 현상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성남시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도 지난달 25개구 자치구에 대한 가로수 피해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강남과 서초 등 12개구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전체 가로수는 30만 5천여 주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가로수 1만 8천여 주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율로 치면 6%, 성남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네. 예. 네. 네. 뭐 관계자들도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로수를 심은 토양을 전부 교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힙니다. 토양을 아예 싹 갈아서 나무들이 다시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행정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나무에 물을 많이 주고 영양제를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물을 주면서 소금기를 없애고 영양제로 나무의 생육을 돕는 겁니다. 실제 성남시는 고사 중인 가로수에 물주머니를 채우고 상태가 나쁜 나무에는 영양제를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런 조치가 이뤄져 이번 달까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물도 주고 영양제도 투여하고 계속해서 나무 입장에서 한번 질문 드리면 물을 주고 영양제 투여하면 나무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일부 가지만 죽고 가지 대부분이 살아있는 경우 가지치기로 생육을 돕는다면 정상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까지도 싹을 아예 틔우지 못하는 나무라면 물과 영양제를 투입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이런 경우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일보 윤성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곡물의 수출을 시도하자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밀 50만 톤, 1억 달러 상당을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한 러시아 벌크선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확한 밀을 싣고 있습니다. 열흘 뒤 시리아 라타키아 항구에서 같은 배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약탈한 곡물의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둔지 부근에서 약탈한 밀은 50만 톤, 1억 달러 상당으로 10여 척의 러시아 선박에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들 러시아 선박의 항로를 위성으로 추적 중이며 이 곡물이 작물이라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아프리카 국가와 방글라데시 등에 발송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믿을 만한 보도라며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President Putin is stopping food from being shipped and aggressively using his propaganda machine to deflect or distort responsibility because it hopes it'll get the world to give in to him and end the sanctions.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식량난에 처한 국가들이 헐값에 나온 우크라이나산 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밀뿐 아니라 해바라기 씨와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을 약탈했고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농기계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여 만에 수도 키이우를 폭격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한 가구 공장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공화국 측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하면 새로운 목표물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Выдвигать от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линию, за которой неонацисты могут угрожат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군의 보복 공격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이미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루안스크주 리찬스크의 주거 지역 등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Російською наволоччю знову обстріляно центр міста Лисичанська, зруйновані жилі будинки,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окументуємо їх злочинну діяльність.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한 달여 만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대상은 철도 시설이었는데 서방 지원 무기가 최전방으로 운송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에너지 수출 계약 협의 중인 우방국 세르비아 방문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세르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는 엄연한 적대 행위라면서 미국과의 핵무기 관련 협의는 이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시즌 초반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KT가 최근 3연승을 거두면서 순위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백호의 복귀와 대체 외국인 선수들의 합류가 전력 강화에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리그 54경기 만에 복귀한 강백호는 2경기에서 아직 안타가 없지만 팀 분위기 반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강백호 효과로 이틀 연속 수원구장은 매진을 기록했고 아직 7위에 머물고는 있지만 일요일 기아전 연장 무승부를 제외하면 3연승을 질주 중입니다. 이번 시즌 늦게 합류한 만큼 더 많은 팬분들에게 더 많이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황재균, 박병호, 강백호로 이어지는 막강 클린업 트리오의 완성도 위력적이지만 앞뒤 타선에서 이들을 밀고 끌어주는 선수들의 활약도 알토란 같습니다. 육성 선수로 출발해 뒤늦게 전성기를 맞은 일본 조용호는 KT 선수 중 가장 높은 타율 11위에 올라 있고 6월 5경기만 놓고 보면 5할이 넘는 절정의 타격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5안타 7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는 6번 배정대도 상대 투수들이 중심 타선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저희가 아직 좀 중간에서 밑에 쪽에 있는데 이제 후반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라모스를 대신할 새 타자 알포드가 예상보다 빨리 합류했고 쿠에바스의 대체 투수인 벤자민도 목요일 키움전에서 KBO 리그 신고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정규리그 개막 2달 만에 완전체로 거듭나는 디펜딩 챔피언 KT 위즈가
마법과도 같은 승리반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현재 구름만 지나는 서울과 달리 충청 이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고창과 완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퇴근길에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도 비가 확대되겠고 이들 지역은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일부 남부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5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모레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